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하여튼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실제 9월 평가원 접수자들에게 어떤 백신 접종이 사전 예고되었다라는 것들도 접수자 몰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상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은 그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검사님과 의논해서 항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을 던진 지 118일 만에 정치적 베일을 벗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출마와 동시에 검증 심판대에 오른 윤 전 총장, 여야 주자들도 벼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번 주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합의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얘기가 됐는데 여당이 확정은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겨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 전 총장의 출사표를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도 당장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던진 핵심 메시지는 안보와 경제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천안함 연평도 K9 청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등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함께 법치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본인이 왜 반드시 출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당분간 외부에 있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다며 보수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출마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 전후로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26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접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었지만
대선 주자로 바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에서 8번이나 거듭 반복했던 화두가 바로 정권 교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하려 한다면서 부패 완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자기 부정이고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메시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한 탈원전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만들고 있다며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더욱 판쳐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크게 만족했을 거라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정제된 언어로 그간의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적인 시작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고독한 결단과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고 저는 오늘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자기 부정이며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하여튼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여당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이 비난만 앞세워 국민 분노만 자극하고 대선 주자로서는 준비 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에 확실한 각을 세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반문 이미지를 등에 업은 만큼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향후 여권의 맹공과 야권 내 경쟁주자의 견제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출마와 동시에 검증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엑스파일 의혹부터 국정운영 능력까지 전원 정치를 넘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베일을 벗고 대선 링 위에 오르면서 검증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원 정치 대신 직접 의혹을 해명하며 날아오는 검증의 칼날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반문 이미지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평생 검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인의 국정 철학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의 약점으로 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권 라이벌인 홍준표 의원은 정치 초년생 후보가 나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을 일제히 꼬집었습니다. 구체화되지 못한 철학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이런 부실함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 전 총장과 나를 세워온 추미애 전 장관도 어김없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윤 전 총장 등판에 여야 대권 주자들은 검증을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하느냐가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이 만든 풍경인데 정부가 수능 모의고사 응시자한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하자 일부 입시학원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마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자 절반 이상이 25세 이상, 40대 이상도 6명이나 응시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전초전 성격인 9월 모의평가. 오는 9월 1일 고3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학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입시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접수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사이트를 열자마자 모두 마감됐습니다. 종로학원은 7개 분원에서 200명 모집에 1분 만에 1,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접수자를 수능 응시자로 간주해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 9월 평가원 접수자들에게 어떤 백신 접종이 사전 예고되었다라는 것들도 접수자 몰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연령대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종로학원 대치와 신촌 분원의 신청자 312명 가운데 25살 이상이 15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54명, 40대 이상도 6명이나 됩니다. 2년 전 25살 이상이 22.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자 중 일부는 모의평가 비용 12,000원을 내고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을 미리 맞으려는 허수 지원자들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8월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졸업생의 모의평가 응시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접수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지난 주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한강에서 300명 넘는 사람들이 선상 파티를 열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20대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휴가철까지 다가오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한강 위 선상 파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젊은이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300명 정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한 행사에 100인 미만만 참석 가능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고발 대상인지 그런 거 검토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날이 더워지면서 밖으로 뛰쳐나온 젊은이들. 술집마다 따닥따닥 붙어 앉은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거리에도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인파가 부쩍 늘었습니다. 걱정은 사실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다니는 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1년 넘게 밖에서 아예 식사를 못 하다가 그런 걸 좀 자유로워지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감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주 발생 확진자가 전주 대비 10% 늘었는데 활동력이 높은 20대 증가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지역 축제도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대의 경우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짜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440만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속 전 국민을 요청을 했고요. 20%는 좀 제외를 하자. 그리고 20%는 전체적으로 그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 소득 인점을 볼 때 가구 구성원 합산 연봉 1억 원 정도까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 원씩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또 높여가지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모두 113만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백신 확보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해 이번 추경은 33조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이미 확정돼 있던 예산 3조 원을 더해 모두 36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다음 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등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당정이 이렇게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민주당은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애매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 간 추경안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발표 이후에도 변경 여지를 남긴 겁니다. 통상적으로 당정회의는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발표만 하는 형식적인 자리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는 80% 지급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정 여력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와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 성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고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 계획이 조정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확대된 대체 휴일제는 일요일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휴일이 되고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여만 명이 제외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대체 휴일 확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불신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초동 수사입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선임 부사관에게 보고를 했고 녹취도 있었지만 공군 군사경찰이 이를 적극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녹취는 국방부가 조사하기까지 석 달이나 묻혀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난 3월 2일.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선임인 A 중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통화 내용은 A 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됐습니다. 하지만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녹취 파일을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만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상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은 그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초동 수사부터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군사경찰은 3월 8일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도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아직도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못한 상태. 압수수색을 했고 전익수 실장이 본인이 이제 참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실 초동 수사에 대한 기소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자 유족 측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에도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국민의힘, 특위 등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주장하자 군은 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7월 중순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를 꼭 발표하겠다며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제 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치매 주장은 안 통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추행 사건의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남기고 법정에 들어선 오 전 시장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여부가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점은 어느 정도 책임지는 태도로 인정돼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권력형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좀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검사님과 의논해서 항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면서 스프링클러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진행한 합동감식은 6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위주로 감식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깊은 곳의 감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심하게 타버린 상태라 건물 붕괴 위험이 커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지하 2층 내부는 오랜 기간 화재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돼 있고 붕괴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붕괴 위험도 있어서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선반 위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되고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는데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늦어진 사실이 파악돼 불이 커진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이 스위치를 조작해 고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켰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발화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과 신고 시점 등이 확인되는 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이른바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제주 4.3 항쟁과 연계해서 평화와 인권교육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무력 진압을 거부하며 시작된 이른바 여순 사건. 무장 군인의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여수 순천 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시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지 5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됩니다. 추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유족 등에게 적절한 배상과 보상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각계에서 환영하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미 4.3 항쟁에 일어난 제주시 교육청과 손잡고 학생 교류 방문 등을 통해 역사와 민주 시민 교육에 나섰습니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4.3과 그리고 여순 11구는 한 뿌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고 그래서 평화의 새 역사로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에게서 간첩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박남선 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또는 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 씨의 간첩 활동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육촌 형제 고 박남훈 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박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돼 가혹행위 끝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한다며 재심 판결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돼 처음 계획대로 확정됐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하지만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이라는 노선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까지 직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부선 논란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김포 부천과 수도권 동부권의 강동과 하남 주민들은 교통 문제로 인한 불편, 아니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초안 유지. 대신 정부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는 일종의 절충안 인셈입니다. 여기에 기존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지만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천 관악 그리고 강동 하남까지 연대하고 그리고 또 5호선과 연관이 있는 강서 지역까지 합쳐서 계속 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반면 지난 4월에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는 정식으로 반영됐습니다. 광주 송정과 서대구 구간 190여 킬로미터를 잇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영호남 교류는 물론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건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이름을 처음 올린 뒤 20여 년 만입니다.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 이동 편의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속철도 서비스 대상 지역이 확대돼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47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서 산모와 신생아 등 42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요리를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 안내에 따라 산모복을 입은 여성들이 건물 밖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기 나는 천장을 뜯고 구멍에 호스를 꽂아 넣으며 분투를 벌입니다. 서울 원남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40분쯤. 13층짜리 건물의 2, 3, 4층이 조리원인데 2층 조리실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압에 들어가면서 불은 위층에 있는 조리원으로 번지기 전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방 배관과 천장 일부가 타고 30분 만에 진화돼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조리원에 있는 산모 12명과 신생아 17명 등 42명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급히 몸을 피하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모들 안전 차원의 아가랑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났으니까 다 옮기신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요리 도중 과열된 식용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식용을 하다 보면 이제 식용유에서 이제 불이 붙어 보면은 위에 후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두에 불꽃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찰은 조리원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소방당국의 안전진단이 나오면 산모와 신생아를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을 찍어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김영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기간이 무려 10년, 피해를 본 남성 아동과 청소년 확인된 것만 80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얼굴을 드러냈던 29살 김영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 영상을 몰래 찍어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김영준을 송치받아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팅 앱에서 불특정 여성의 사진으로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동원해 여성인 척 행세한 사실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뒤 이 촬영본을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기간만 10년, 성착취물 피해 아동 청소년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7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성착취물 1,800여 개를 직접 팔기도 했고 갖고 있던 외장 하드에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성착취물 7,000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영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세조 때 한글책을 인쇄한 한글 금속 활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출토됐습니다. 고려에 이어서 조선에서도 인쇄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악산이 지척해 보이는 서울 인사동입니다. 옛 관아 인근 창고터에서 항아리가 발굴됐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조선 전기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린이행 등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새겨진 한글 활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1480년 이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활자와 1461년 세조 때 인쇄된 능엄경원의 판본이 일치한다며 1455년에 만들어진 초기 의뢰자로 추정합니다.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의 정수인 갑인자 추정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서양이 인쇄를 시작하던 시기에 앞서서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인쇄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점이 거듭 확인된 겁니다. 4개의 글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쓰인 글자들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문헌상에 나와 있는 한글 금속 활자는 이제 그 월인청강지곡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적에서는 또 조선시대 자동물시계의 금속 부품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세종 때 옥루 혹은 중종 때 다시 제작된 자경루의 부품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해와 별을 이용해 시간을 잰 세종 때 독자적인 천문시계 일성 정시이 부품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표준식의 자경루의 그 오차를 보정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아주 정밀한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시계로 사용을 했는데 유적에서는 1588년 만들어진 총통이 함께 발굴됐고 금속 유물은 모두 일정한 크기로 잘려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임금 시기 누군가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 묻어놨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내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전 총장, 공직을 던진 지 석 달여 만에 이렇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레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윤 전 총장 목소리를 좀 바로 듣고 다시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일단 뭐 국민이란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된 것 같고 또 정권 교체란 단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어요? 일단 뭐 정권 교체를 본인의 의지로 내세웠다는 부분이 가장 뭐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뒤에 얘기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출마 선언이 좀 조잡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현 정부 비판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으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속 시원하게 잘 못했어요.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죠. 그리고 말들이 굉장히 과격하다.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솔직히 이분이 이제 특정 신문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쓰는 사설이라든지 오피니언, 의견. 저는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저는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연설문이나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로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그냥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메시지로 녹여서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게 특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언 중에서 본인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를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2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했다. 결국 이 발언은 지금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있게 했던 2013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아서 재직을 했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적법한 수사들을 했다. 그 수사 안에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은 문장과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네. 동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보수도 수사하고 진보도 수사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 명분을 설득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부분은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인데요. 이 자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정치하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밝힌 자리입니다. 네. 대선 공약집이나 정책집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이라는 이 지난한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나 의지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야당 지지자분이나 여당 지지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때렸죠.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센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말은 곧 과거에 어떻게 보면 중도에 반짝했다 포기했던 다른 여타의 제3 후보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확실하게 반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런 권력 의지, 이 정권 교체의 의지를 보여줬다. 그 자체로 아마 많은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현 변호사님께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었는데 그건 차후 또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아니더라도.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에 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것은 네. 정치 선언하는 날 전부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정책팀과 함께 국민께 풀어낼 자리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네. 비판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의 전제는 또 뭐냐면 검찰총장이 해도 되느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결국은 검찰총장이 바로 안 나가는 게 뭐 관행상 그동안 돼왔다는데 그 부분도 약간 뭐 특별한 경우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출마 선언문에도 약간 두리뭉실했는데 기자들이 두세 번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 왜 출마를 하느냐? 한마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여망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조사 높으니까 나온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 떨어지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뭐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당연히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네. 정치라는 거는 남을 비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명분이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명분이냐? 문재인 정부가 나를 탄압했기 때문에 명분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들은 생각은 지지율이 높다. 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검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답변인 것 같은데 요게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죠.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그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그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혼신을 다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무너진 헌법과 법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네. 지금 많은 영역, 윤 전 총장이 지적한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자영업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주택시장, 부동산 폭등과 관련된 영역, 무리한 탈원전과 관련된 영역,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정치권의 어떤 정치 논리 때문에 이 헌법 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네. 그 과정에서 말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의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와 부동산과 뭐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 모든 국가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그 적임자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네. 저는 충분한 정치의 의미이자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야권을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뭐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많고 많지만 네.
네. 기본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종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었던 것 같고 그 뜻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여러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한 가지 말을 하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검찰총장이 정치를 그동안 안 하는 거는 관행상 어느 정도 그렇게 돼왔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게 아주 원칙적인 건 아니다. 근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마다 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흔들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바로 나간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경우 예외적인 경우다. 특별한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죠. 나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실 국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수사라든지 감사를 하는 그런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수사와 감사로서 본인의 어찌 보면 현 정부와 맞서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했던 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을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2020년 1년 내내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보장된 임기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도 이해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퇴하자마자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뜨거운 반응을 보냈던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이 비단 이 문재인 정부 수사만 했던 게 아닙니다. 2013년부터 사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를 하다가 좌천을 하기도 했었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고 어떤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 시점에는 그럼 야권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검찰총장 되려고 보수정부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인 수사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인 아킬레스건의 수사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예외적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말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선 저는 출마 뭐 들어봐도 네. 검찰총장이 대선에 바로 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이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이 그랬죠. 수사라는 부분은 1%밖에 안 된다. 저는 뭐 1%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실은 수사를 할 때 내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간다.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자리 보통 검찰총장은 그렇게 어땠냐면 그냥 그만뒀습니다. 바로. 네. 바로 그만두고 나가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후학을 가르친다든지 법조인 활동을 이렇게 했지 정치를 바로 대선에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전에 검찰총장들은 다 정치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수사했던 것도 저는 조국 장관이 대선 주자로 언급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선 주자를 제거한 거 아니냐. 나 나오려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의 얘기는 저는 뭐 쭉 들어봤습니다만 네.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다른 뭐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에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보기엔 준비는 안 됐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에 어떤 명분이나 구상 등이 포함이 됐느냐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고 또 이번 그 대권 도전 선언문에 윤석열 엑스파일 등에 대한 어떤 입장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이어졌습니다만 관련한 발언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 문제는 최근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어떤 재판 사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합당한 근거와 팩트 이 부분이 이제 엑스파일의 출처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질문은 엑스파일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엑스파일 관련된 또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정 질문을 배제하거나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현장을 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엑스파일 논란이 한창일 때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8년 동안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나선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게 2020년 추윤 갈등 국면에서 민주당으로부터만 받았던 검증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었고, 2013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수정부, 박근혜 전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검증과 견제를 받았죠. 저는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 여당 주자는 야당에게 검증을 받고 야당 주자는 보통 여당에게 검증을 받는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교차 검증을 받은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고 누가 또 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님을 자신하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의혹 제기이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이나 상임위나 뭐 여러 가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 엑스파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 문제인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질문을 꺼내지 않고 있어요. 공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국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질문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허황된 내용이라는 걸 다들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질문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질문한 사람에게 타격이 갈 정도의 흑색 선전이라는 것을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마타도어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이상의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그 논란의 엑스파일은 파쇄가 됐고 또 실체도 없기 때문에 뭐 답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듣고 있고, 뭐 온라인에 뭐 엄청 돌아다니고 있죠.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내용을 언급 안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언급하기 굉장히 어찌 보면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얘기다 보고요. 뭐 이 논란이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야당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야당 인사가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 답변은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이미 나왔던 답변이에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뒤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장모 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인에 대한 얘기라든지 수사와 관련 내용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이라든지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질문이 나올 텐데, 뭐 내용이 하나씩 나오면 본인 스스로 뭐 해명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얘기 나온 김에 금요일에 장모 관련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을 좀 그 시점과 비교해서 앞당겨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배경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전에 하는 건 사실은 이건 뭐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엑스파일하고 대변인 사태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거기에 플러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둘이 비슷합니다. 캐릭터도 비슷하고 뭐 대체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지율 하락과 최재형 원장의 사퇴, 저는 아마 이런 게 좀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은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날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 대변인이 27일 전후를 지목했고, 이상욱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6말 7초 즈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짜 다른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무적인 준비, 이를테면 장소를 대관한다던가 또 기자분들을 상대로 안내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정치적 배경,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나 다른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 날짜로 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예정된 스케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조목조목의 근거들이나 그 비판의 어떤 강도들이
결코 약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설적인 윤석열의 이미지에 부합됨을 충분히 이 정치 선언문을 읽는 과정에서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뭐 프롬프터를 본다던가 준비된 A4 용지를 읽는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서 즉석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바로 답하는 즉문즉답. 이건 방송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 오래 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대목이거든요. 관련된 자료 없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가 이 정도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손을 든 기자분이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분 질문 더 듣겠다면서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겠다. 나는 더 대답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게 그동안의 뭐 전원 정치 논란이나 이 소통의 부재 논란을 일거에 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정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 출발점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레이스를 해가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소상하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퇴장할 때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참석했던 기자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떤 뜻이냐? 언론과 소통, 그게 곧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선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느껴졌기 때문에 100% 다 풀리지 않은 어떤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질의응답 보면서요. 이분이 참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 이런 거 말고는 참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기자가 이랬죠. 종부세 완화하는 거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그 사실 그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 안 했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완화하면 안 된다, 강화해야 된다든지 더 완화시켜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네. 근데 일본 얘기하면서도 뭐 죽창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NH 기자들도 와 있었거든요. 일본 네. 기자들도 와 있어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일본이 지금 무역 제재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특정 언론에서 계속 썼던 말이에요. 그걸 하나 더 외교를 했다.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죽창가로 뭐 외교를 다 어떻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기자가 이제 기본소득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당신은 그거에 대한데 그럼 기본소득이 뭐 이래도 좋다라든지 나쁘라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외교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있죠.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복지 그 말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유일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는 검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뭐 본인이 아는 부분이니까. 그럼 현 변호사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 한 120일 정도의 어떤 이른바 대권 수업을 통해서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리를 수사해왔던 검찰총장이 있을 때와 그대로 똑같아요. 그 당시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계속 했던 얘기고요. 공정과 원칙, 법과 원칙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당신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 거잖아요.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보기엔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분의 생각처럼 여야에서도 지금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듣고 그럼 다음에 발언 듣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유현준 교수 만난 부분에서 저는 부동산 공부했는데 이 종부세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답을 분명히 내놓았고요. 일단 주택과 관련된 정책의 목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는 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대답은 저는 유현준 교수님 만났던 이 정책 행보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종부세 폐지가 입장에 전면 개편이라는 것이죠. 개편이라는 게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완화하는데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물었으면 정치인에게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해야 것이죠. 이 전면 개편이라는 게 그럼 어쨌든 폐지예요?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무관하다는 걸 밝힌 것만으로도 사실상 많은 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대목이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이나 정례화된 뭐 2대2 회담, 3대3 회담 같은 입장을 밝혔고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은 사실 5년 전부터 유엔에서 여러 세계의 경제 화두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띄웠고 별도의 위원회
까지 두고 있는 복지와 경제 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는 이념이라 그런 어떤 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두 가지 정책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경제와 복제 분야에서 윤종훈 총장이 구상하는 핵심 아젠다라면 예측 가능성은 아마도 외교 부분에 있어서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우호적인 국가는 어디인지 또는 좀 껄끄러운 국가에게도 대한민국은 이런 입장이니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예측 가능한 지점을 알려줘야 된다. 그때그때 너무 널뛰게 하듯이 바뀌는 외교 안보 정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 공부라던가 부동산 공부, 정책 공부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는 전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뭐 연설이나 답변은요. 몇몇 신문만 한 1년 정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의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그냥 읽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정치, 대통령 할 수 없죠. 본인의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 하는 얘기를 그냥 따라 읽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색깔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뭐냐, 본인의 정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공정과 자유로운 공정 질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 질서는 이래서 좋다, 안 좋다든지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두 분의 어떤 제가 대권 도전에 대한 끝이 없을 것 같고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두 분의 생각은 확연하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갈리는데 여야 대표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한번 듣고 두 분 얘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늘 많은 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혹자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새로 경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절하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여러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근데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겠습니까? 네. 막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훌륭한 연설이다, 아니다,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엇갈리는데 앞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관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기도 했어요. 사실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 한 20여 명이 같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 24명, 무소속 의원 1명 이렇게 25명의 네.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은 국민의힘도 충분히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파트너이자 같이 가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우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반문 진보층 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에 계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분노한 분들, 그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국민의힘과만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더 큰 텐트를 치겠다, 더 큰 통합의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선 이 울타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송 대표의 입장 정도가 여당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 선언을 마냥 높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적어도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죽 못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느냐. 그리고 뭐 국민의 검증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법사위원 정도 하시고 중진의 지금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인데 그냥 비아냥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고 한들 이 상대 진영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인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협량한 정치적 태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지금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송영길 대표가 대표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 동료 의원들 법사위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성토를 받는 이유가 있다. 두 사람의 입장을 보고 극명하게 좀 판단이 갈렸습니다. 네, 마침 홍준표 의원이 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 여권의 어떤 주자들은 물론이고 야권 내에서도 계속 견제를 받을 텐데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대표 행사에 갔습니다. 근데 더 많은 의원이 이제 윤 총장 그 자리에 갔거든요. 네.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당내 주자를 좀 띄우고 싶은 것이고 많은 주자, 다른 분들은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지지율 1위인 사람 쫓아가는 건데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정책 심층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확실히 다른 거죠. 정치를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같은 날 잡은 것도 어찌 보면 약간 경쟁 의식이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어떤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과거 얘기를 할 거다. 본인이 이제 미래 얘기한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물론 여론의 주목은 많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감각면에서는 낫다라고 보고 아마 입당을 권유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들어가지는 않아요. 8월 말 지금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에 뭐 버스 타라 그러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입장은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밖에서 일단 당분간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나 뭐 홍준표 의원은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만 오늘도 아마 간 의원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의원들이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빨리 입당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텐데 그 입당 얘기가 그렇게 또 쉽게 명확히 안 나온 거 보면 당분간은 좀 밖에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또 대선 출마 공식과 앞서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나갔습니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보, 레이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라는 기조를 야권의 후보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또 재평가하게 된 정치인이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마타도어가 판을 칠 때 당 밖에 있는 후보지만 당이 나서서 지켜줘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다라는 뉘앙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후문을 남기더라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또는 범야권에서 경쟁하는 내부 경선의 경쟁 상대일 수 있지만 시각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담긴 이 절체절명의 도전을 함께하는 레이스의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원희룡 지사든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함께하지 못할 선의의 경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1위 후보 때리면 내가 좀 주목을 받겠지라는 구태정치의 어떤 관성에 젖어서 꼭 필요한 검증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나 또는 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이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그로 인해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 내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펼친다면 지난 4.7 재보궐에서 국민들이 네거티브 선거에 심판을 내린 것처럼 그 네거티브를 많이 하고 먼저 시도하는 후보들도 좀 차디찬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윤 전 총장 등판 날을 여당 주자들도 좀 눈여겨봤을 텐데 이번엔 민주당 대선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틀째잖아요. 네, 경선 분위기가 좀 그래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9명이 등판한 겁니까? 다 등록은 안 했는데 어쨌든 9명 등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모레 비대면 영상 방식의 이제 선언을 준비할 거거든요. 주요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아마 이재명 지사 하면은 실천력이잖아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비대면 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순회 경선을 했잖아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캠프도 아마 최소 규모로 할 것 같습니다. 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또 막 이게 막 출마 선언하면 사람들 막 모아놓고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야 뭐 처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어찌 보면은 행사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비대면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캠프가 열린 캠프죠. 이름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지사에 가장 가까운 분들은 이제 성남시장 2번 했잖아요. 8년간 하면서 옆에서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하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가 있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포럼 뭐 성공 포럼이라든지 몇 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아마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캠프에 합류하는 좀 의원들 정리해 놓은 화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박홍근 의원, 정책총괄은 윤후덕 의원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계파로 분류가 되었죠. 예. 어쨌든 이 여권 내부에서 여러 계파를 흡수해서 덩치를 키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 개개인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장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이재명 지사가 들고 나온 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행정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어떤 정책의 키워드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는 누가 뭐래도 아마 평등과 기본일 겁니다. 그 평등과 기본에 초점을 맞춰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컨텐츠를 풀어냈다면 그래도 저분이 생각은 달라도 이 평등이나 기본이라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오래 정치를 하고 행정적인 실험도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 납득이 될 텐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성장 공정을 꺼낸 건 너무나 생뚱맞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7월 1일에 열릴 출정식에서도 성장 공정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어울리는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키워드인 평등과 기본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보면 공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런 방향타를 잡아서 조금 너무나 빠르게 이 자신의 색깔을 좀 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큼이나 정치를 오래 했던 부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입으려고 하다가 뭔가 이 소위 방송용으로 막아뜬다고 하죠.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오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해서 눈여겨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듣고 싶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는데 더 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정체돼 있잖아요. 결국은 성장을 해야 복지도 늘릴 수 있고 그 복지를 통해서 또 성장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평등과 공정 기본? 평등과 뭐라 그랬죠? 기본. 그러니까 공정의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성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멈췄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관점을 가져왔고 아마 선거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이분에 계속 중점을 둘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지금 야당에 있는 주자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은 보수당의 주였거든요. 성장 우선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진보정당은 분배 우선이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저희 성장의 어떤 개념, 어떤 이런 것들을 선점하는 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이제 단일화 선언 이후 공동 행보에 나서면서 봉하마을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일화 분위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크게 불이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중에서 누가 승리하든 뭐 지금 지지율로 보면 정세균 전 총리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설령 뭐 이광재 의원이 승리했다 해서 그게 이변이다 반전이다 바람이 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을 보니 6명을 컷오프 시켜서 결선에서 진출해서 겨루는 구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6명 중에
5명이 전부 다 단일화를 해야만 이재명 지사와 1대1 구도가 형성됩니다. 과반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고 단일화 되고 안 되고 오히려 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른 분들이 단순히 이재명 지사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 인위적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런 정치공학의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게 2020년 이후에 새로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장의 이 당리당량이나 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을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또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좀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정 전 총리나 이광재 의원 사실 참여정부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 같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만 보면 지금 봉하마을에 갔다는 건 좀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같이 해왔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해왔고 그러고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별로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근데 두 분이 이제 최근에 같은 행보를 해온 거는 경선 연기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해왔고 여기에 이제 이낙연 후보도 같이 해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이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까지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발언 보니까 좀 열어두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 단일화는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높지는 않거든요. 지지하던 분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네.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2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그러면 3위, 4위 후보들이 만약에 2위랑 연대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자 단일화까지 갔을 경우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3자 단일화를 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떠올리게 되고 그렇죠. 다음 달 이제 5일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좀 이들과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같이 목소리를 같이 했었죠. 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 단일화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발언 보니까 약간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이긴 그렇죠. 했어요. 약간 열려 있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 단일화 먼저 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단일화하는 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도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야 그래도 좀 승낙이 되니까. 근데 네. 여론조사 순위가 거의 어느 정도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근데 지지율을 얼마큼 흡수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뭘 명분으로 할 거냐. 그 명분 찾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참여한다면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3, 4위 후보 단일화하고 2등 후보 기다렸다가 단일화하는 건 많은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에서 숱하게 봐온 광경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민주당 내에서 친문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 지지세를 더 키워주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건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나 표 계산 때문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 신념을 말했는데 그게 민주당원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참여정부를 경험했던 이 최고 요직을 경험했던 정치인들 중에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이 저는 참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줄 서야 뭐하냐. 이제 대통령 후보 딱 결정되면 모든 당의 힘은 후보로 옮겨갑니다. 그 전에 시스템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소 과할 수 있는 것은 패기고 열정이고 반대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경험과 경륜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지혜를 좀 저희가 좀 빌리고자 이렇게 이런 전설을 많이 듣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의 발광체인 이준석 대표가 젊은 늙은이가 되어버릴까 봐 그는 밥도 죽도 아닌데 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아주 건전성이 부릅니다. 가장 교체 전명은 정권 교체입니다.
단일화를 어떤 일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그 단일화하는 일을 성사시켜야 할 일입니다. 당내로 다 모시고 들어와서 당내에서 원샷 경선을 해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참 여론조사가 40%로 넘겨가는 그걸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자멸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에 70대 30으로 모두 나왔어요. 이해창 총재가 아주 따는 당상으로 모두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집혔는데 제일 문제가 인기 올라간다고 자만하면 망한다고요.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끼리 소편말로 점검망동해서는 안 된다 절대. 조금 조사하고 물줄하고 이러다가는 모처럼 오는 찬스 놓칠 수가 있다. 결국에는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역시 우리 상임고문님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기운 갖지 맙시다. 기자님들 좀 적당히 합시다. 야, 청와대 경호팀 뭐해? 그만. 청와대 경호팀이요. 청와대 경호팀 나오라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합의문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첫 여행 안전 권역은 사이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여행 안전 권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을 끝낸 지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국 전 72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이판에 도착한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용 버스로 이동해 지정된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돼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 동선으로 이뤄지고 현지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배치됩니다. 만약 여행 중 확진되면 즉시 전담시설에 격리돼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여행 안전 권역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사이판은 인구의 63%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전 점검과 여행사들이 손님을 모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여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제주항공이 한 편만 다니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7월 말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령 괌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과도 여행 안전 권역 시행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 김호수 차기 검찰총장에게 공을 넘기면서 절차는 지연됐습니다.
총장이 바뀐 뒤에도 김호수 총장이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않자 대전지검은 부장회의 카드를 꺼내들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건을 이끌어온 이상현 형사 5부장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 서둘러 결론을 내려달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후배들의 의견을 모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대검찰청을 혼자 방문해 김호수 총장에게 직접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 노 지검장이 수사팀 등과 다시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노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대검에서 검토를 지시받아 수사팀에 전달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가 열린다면 대검에 계류돼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미루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고 끝내 수사가 흐지부지 된다면 김 총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이애미에이드 데이브 카운티장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150명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소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 소방서장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라며 겹겹이 쌓인 잔해 제거 작업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항을 찾아 해운 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해운 산업 리더 국가로서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화를 해운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2030년까지 1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봉량을 확보하여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 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해운 선도 국가 대한민국 호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 세계 크고 작은 항구에 태극기가 휘날릴 것입니다. 조선산업도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만든 선박들이 바다를 누빌 것입니다. 파도를 넘으며 대한민국은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이 오늘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19년 전 산화한 여선용사의 신념을 이어받아 6척의 유도탄 고속함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면서 제2연평해전은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북방 한계선 NLL 사수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54분 북한 경비정 서해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길이 험난해도 러시아와는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정상회담은 화상으로 열렸지만 양국은 회담 직후 문서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 달로 발효 20주년이 되는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의 5년 연장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两国元首高度评价了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的重要意义，正式决定条约延期。 중러 우호 협력 조약에는 상대국이 위협을 받으면 즉시 협의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약의 연장은 미국을 겨냥한 협력 과시의 성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무리 험난해도 러시아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G7, 나토, 유럽연합 등과 반중 연대에 나서자 중국은 러시아와 반미 연대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과 싸웠던 참전군인 3명과 소수민족 공로자에게도 기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向着第二个百年奋斗目标，向着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奋勇前进。 미국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중국의 입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부회장의 추가 관련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자 지난 17일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5주째에도 빌보드 핫백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달 21일 발매 뒤 곧바로 이달 2일 정상에 오른 데 이어 6월 내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빌보드 핫백 역사상 발매하자마자 1위로 데뷔한 곡은 54곡. 이 가운데 5주 연속 자리를 지킨 건 버터를 포함해 11곡이 전부입니다. BTS는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모두 4곡을 핫백 1위에 올렸고 횟수로 치면 10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터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원 다운로드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더군다나 스트리밍이나 라디오 방송까지 갈수록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여서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차트 순위를 집계하는 요소들 가운데 판매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 방송 횟수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BTS는 다음 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곡도 수록돼 있습니다. 신곡까지 핫백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두 곡 모두 톱10에 진입하는 진기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BTS 새 앨범을 위해 곡을 썼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BTS는 2년 전에도 에드 시런의 곡을 앨범에 담았고 이 곡으로 팝가수 라우브와 컬래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버터로 시작된 BTS 열풍,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잦은 소나기에 우산이 필수가 됐습니다. 내일도 역시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 조금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동해안은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강릉 25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 주 후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